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2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웠고, 제가 보기엔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좋은 문제 보게 되면요. 7번, 8번, 네, 그리고 10번.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낯선 지문이 나왔거든요. 요 세 개 잘 정리해 놓고, 물론 다른 지문도 좋았습니다. 정리 잘 해봅시다. 문제 1번이요.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통치행위는 정부의 행정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부,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선지 2번입니다. 뭐냐면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이라는 건 해외 파병이죠. 해외 파병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해외 파병이라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콜라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주의할 것은 기출질문이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치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란 건 정치적인 건데 여러분,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쫑나는 나라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지정 경제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통칭의로 보았죠. 하지만 통칭의로 보긴 했지만 사법심사했죠. 그 이유가 동그라미 4번이요. 통칭의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통칭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번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법규 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 추상성으로 인해 일단 앞부분은 맞는 말이죠. 뒷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 그러니까 두밀분규, 폐지조례. 동그라미 2번이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위임입법,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임의 폭이 매우 좁겠죠. 그래서 죄와 형에 대해서 중요한 건 모두 법률에다가 규정하고 있고 이걸 전제로만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죄와 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라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유보 원칙이 강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요.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여기서 언제를 쳐볼까?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건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점에다가 죄라고 써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 형벌의 점에다가 형이라 써주세요.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히 어디에서 법률로 규정함을 전제로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조리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원래 여러분 법규 명령에 위임할 때는 그 포괄 위임이 금지가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포괄 위임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조리와 공법적 단체 정관이죠. 그래서 조리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 위임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규 명령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이요. 행정의 행위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급부행정 유보설은 여러분 not only 침익행정 but also 급부행정. 그러니까 침익행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급부행정, 즉 수익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계획 언더란치고요. 행정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언더란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수단에다가 언더란치고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목표 수단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 국당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당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이요. 단수처분. 수도물을 끊는 거죠. 그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민영화가 안 되는 분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수가 어디서 합니까? 수도사업자가 누굽니까? 해당 지자체요. 지자체에서 단수 물 끊는 거는 여러분
처분이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 끊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끊기는 거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성격으로 보면 뭘까?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겠죠. 판례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요. 4번 문제는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물어보고 있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여러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강학생 특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에요. 일단 재량 어디까지 재량이 인정되느냐를 봤을 때 동그라미 2번. 개인 택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요. 해당 지역에서 일단 일정 기간 거주해야 돼요. 개인 택시 면허권자가 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된다. 이거는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택시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합리적인 재량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 내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 운전기사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냥 해당 지역에 살고 있기만 하면은 개인 택시 면허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운수업체 종사자에게 제한하는 거는 합리적인 재량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제한이고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예컨대 음주운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운전면 누가 취소해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더 이상 운전을 못하죠? 그럼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겠지.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음을 사유로 해당 단체장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음주운전 적발 첫 번째,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두 번째, BY 지방경찰청장. 그래서 3단계 세 번째는 뭡니까? 개인 택시 운송원 면허 취소 바이 단체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개인 택시 운송원 면허 취소의 원인이 없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개인 택시 운송원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요. 순서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가 넘어간 거죠.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예컨대 음주운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그런 경우.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는 대인적 면허거든요. 대인적 면허의 경우는 여러분 이전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대인적인 면허인 경우는.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는 여러분 뭐가 돼요? 양도가 되죠? 대인적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팔아야 양도가 된다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양도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사고 친 사람들은 다 양수인에게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겨버리겠죠.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이렇게 되면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개인 택시 운송원 면허 양수인에게도 제재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이죠. 일반법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개별법,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으로 가는 겁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법, 금감원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조사는요.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법질서를 하지 말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사를 통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수시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휘발유 단속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짜 휘발유 단속한다는 걸 정기조사로만 하게 되면 언제 올지 알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안 팔고 그 기간만 지나면 가짜 휘발유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시조사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조사, 강제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시할 때는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불사견 그래서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거치라 그랬잖아요. 넓은 의미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말하는 행정조사는 주로도 아니지. 강제조사를 문제 삼기 때문에 강제조사는 침입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는 게 원칙이다. 6번이요. 다음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과태료 부과도 여러분 일종의 침입 행정이죠. 그러니까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사전 통지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앞글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불사견으로 알고 있죠.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랑 의견 정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질서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요 상대방 법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할 수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면 행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요. 원래 여러분 항고소송은 90일 내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근데 이건 60일 내라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요.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과태료 재판 절차를 넘어가는 게 법원에다가 과태료 재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항고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해당 행정청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미니스커트나 장발을 생각해 보세요. 미니스커트 장발 옛날에 경범죄 처벌법 지금 생각하면 과태료거든요. 제재 받았는데 시대 상황 바뀌니까 어때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죠. 지금 여러분 뭐 미니스커트 장발 문제 삼다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제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태료의 집행이나 징수를 면제한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재를 한 뒤에 법규가 바뀌어서 더 이상 제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제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적 고려 혹은 시대 상황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7번 넘어가야 되죠.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 7번부터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볼 때 앞부분에서 오늘 좀 괜찮네 그러다가 7, 8, 90에서 후두둑 좀 털렸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여러분 7번의 동그라미 1번은 필요적인 청문이고요. 7번의 동그라미 2번은 필요적 공청회거든요. 필요적 청문과 필요적 공청회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둘 다 그 해당 사유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등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그 첫 번째 줄에 취소와 박탈이란 말 언더란 치고 두 번째 줄 또 취소에다가 한 말 언더란 치고 이건 중한 침입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청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숫자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그럼 이건 일정 숫자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그럼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요. 필요적인 공청회 사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상황, 중요한 사항이네.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하라.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7번의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사항이면 여러분 더더욱 뭐를 해야 되겠어요? 더더욱 중요한 사항이면요. 이거 제가 지금 7번 동그라미 3번 중요한 사항이라 그랬잖아. 당연히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간에 원칙적으로 예고를 해야 돼요. 코멘트 보세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행정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중요한 사항에 하나여서 행정 예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행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가 보니까 46조 1항에서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죠. 객관식 내기 딱 좋죠.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1호부터 4호 보면요. 야, 이런 경우에는 별로 안 중요한 사항이니까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자. 중요한 사항만 행정예고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되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다. 자, 7번에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 이건 나름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한 거죠. 그렇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근데 몇 조 몇 항 이렇게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충분한 이유 제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국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줄부터 언더라인 쳐볼까?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 제시, 구체적인 이유 제시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8번이요.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면 또 기억, 분리이론이요. 분리이론은 헌법재판소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보상에 관심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보상이 아니라 헌법적인 질서의 유지에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나 가치보장, 가치보장이라는 게 금전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전으로 보상해주란 얘기죠. 그럼 금전으로 보상해주라는 거 어떤 견해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경계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리이론요. 가치 보장은 금전 보상이요. 존속 보장은요. 재산권을 존속해야 되니까 침해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리이론, 경계이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 시험장 갈 때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8번의 기억에 해당하는 코멘트 보시게 되면 밑에 두 번째 따라서 그 다음에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 보장보다는 존속 보장을 강화하는 입장이다. 가치 보장이라는 건 금전 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전 보상보다 경계이론이다. 니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 소송은 돈 달라는 얘기죠. 돈은 누가 줘야 돼? 해당 관할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보상금 증감 소송, 형식적인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디귿의 경우에는요. 두 번째를 간접 손실 언더라인, 점프해서 예견할 수 있고 언더라인, 세 번째에 특정할 수 있고 언더라인. 이런 경우에는 보상해주란 얘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여러분 직접 손실만 보상해주는 거지 간접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라고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간접 손실까지 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른바 나비 효과야, 나비 효과 다 보상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접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 두 번째 줄에 예견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에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상하라는 얘기. 이거 뭡니까? 해당 지역 수협에도 보상하라는 얘기였죠. 어민에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수협에도 보상하라는 얘기. 리을요. 헌법 제23조 3항의 규정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요?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 모두 법률에서 규정을 해서 국민에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란 얘기예요. 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혹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형.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 그 자체는 입법 재량입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사업시행자한테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 되는 거예요. 9번이요. 행정소송의 재판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인 경우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 예컨대 여러분 보상금 환급 청구 소송 생각해 보세요. 보상금 환급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국세거든요. 국세. 그러니까 피고를 국가로 삼아야 돼요. 그럼 국가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으니까 어디에나 다 관할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관할행정청이 어딘지를 봐야 돼. 만약 관할행정청이 용산세무서장이다. 그럼 서울행정법원이 되는 겁니다. 남인천 세무서장이다. 그러면 인천지방법원 행정부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부동산 관련 소송은 여러분 부동산 소지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죠. 많은데 뒷부분이요.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 적용된다고요. 합의관할은 뭡니까?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변론관할은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도 상대방이 문제 안 삼고 변론을 했으면 관할권이 생긴다는 내용이죠. 그 규정 다 적용된다고요. 만약에 이 부분 여러분 좀 갸웃갸웃하는 분들은요. 제 강의 중에서 여러분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쿨. 프리스쿨이 행정소송법이랑 행정심판법 조문 특강이거든요. 공개 특강이에요. 공개 특강.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그리고 여러분 행정법은요. 다 뭐 국어형 한국사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 혼자 공부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듣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강의 안 듣고 혼자 책으로만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9번에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지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인데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얘기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세종시 갔죠. 그럼 세종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예요.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인적, 물적 중요한 시설은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도 서울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잘못 제기되었다. 이런 걸 여러분 심급 관할 위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소소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할 게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해줘야 되겠죠. 자, 10번이요.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프라이머리, 예비적 세컨더리 이런 방법으로 하면 병합이 가능하다. 이걸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양립이 가능한 경우로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맞죠? 뒷부분이요. 국가기관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일단 인이어야 되거든요. 주로 여기서 사실 이 당사자 능력이란 건 원고 적격과 관련지 생각하면 돼요. 원고가 되려면 인이어야 돼, 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이요, 인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면 인이겠지. 그런데 이건 국가기관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법원이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 원고 적격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피고도 아니야. 원고 적격을 인정해준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방방재청장이죠. 이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적 법규, 처분적 조례죠. 그때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공포한 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왜? 조례를 효력 발생시키려면 공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누굽니까?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단체장이 피고다.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처분적 법규에 대한 설명. 그렇죠.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쌍이죠. 오늘 시험 문제가 보면 서로 쌍으로 선지 중에서 쌍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상적인 행위 언더런 처분. 이게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처분적 법규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질문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항상 그렇지만 제가 다른 코멘트는 제가 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주옥 같은 게 많아요.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주옥 같은 게 많으니까 코멘트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